네, 바른사회 시사토크 위기의 주력 사업, 위기의 주력 산업, 기업 구조조정 어떻게 해야 하나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1부에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교수님 이제 기업 구조조정 관련해서 최근에 가장 뜨거웠던 이슈는 한국 GM 문제였던 것 같아요. 네네네. 이 GM 사례가 좀 재밌는데 이 과연 GM 사례를 보면 이제 노사가 과연 이 GM을 살릴 의지가 있는지라는 좀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것도 구조 조정의 어떤 이제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비를 하면서 뭔가 우리가 이제 시사하는 게 있는데 그 GM, 그러니까 한국 GM도 어려웠고요. 네. 그 다음에 르노 삼성도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그 GM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슈보레를 이제 팔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슈보레에 대한 납품을 한 거죠. 그러니까 생산 기지로서. 근데 르노 삼성도 보면은 이제 2011년에 그 솔직히 뭐 르노가 이제 불란서 기업인데 남유럽 재정 위기 등등 해서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갖고 네. SM3도 팔로가 막히고 그래갖고 비슷한 여건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휘청했는데 르노 삼성은 기사회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한국 GM은 좀 사실은 이제 특히 군산에서 보다시피 좀 어려워졌거든요. 그럼 그 차이가 뭐냐? 딱 하나 차이예요. 그 르노 삼성 같은 경우는 그 상급 그 노동단체가 없습니다. 상급 노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자유노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노조가 있지만 어디 민노총엔 뭐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죠, 보면요. 그리고 이 한국 GM은 이제 민노총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한국 GM은 상급 노조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르노 삼성은 상급 노조가 없는 자유노조의 성격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훨씬 더 시어머니가 없는 거죠. 자기네들이 협의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양보를 하자. 그래가지고 뭐 감원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르노, 니슨 얼라이언스 이제 본사죠. 거기서 이제 로그라는 자동차를 이제 배정한 겁니다. 신차를 갖다가. 그렇게 하고 이제 SM6를 공전에 히트를 쳤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또 위에 상급 있잖아요. 민노총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특별하게 더 변수가 하나 더 붙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힘겨루게 하면서 됩니까?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해서 빨리 수습을 하자. 그래서 이제 뭐 감원에 대해서도 좀 받아들이고 구조조정을 갖다 인정을 했는데 여기는 그냥 뻗팅기니까 그래갖고 군산 공장 20%까지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가동률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서서히 내려간 건데 그동안 뭐였냐 그런 얘기예요. 그동안. 그다음에 이제 지금도 우리가 뭐를 조심해야 되냐면은 힘겨루기. 예를 들어서 미국 기업이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뭐 결국은 뭐야? 우리가 힘을 합치자. 그래서 뭐 지역에서 힘을 도와주세요. 정치권도 여야에 밀어주세요. 노조도 힘을 갖다 합쳐서 뭐 거대 글로벌 기업 GM과 싸우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보면요. 그거는 객기죠. 객기. 사실 칼자루는 누가 갖고 있죠? 미국 글로벌 GM에 보면요. 거기는 여러 개 공장이 있어요. 따라서 어느 공장을 통해서 물건을 만드는 것이 가장 제일 합리적일까를 판단하는 그런 글로벌 GM이 되는 거고 우리는 그 중에 하나예요.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자루를 갖다 우리가 잡지 못한 상태에서 칼 끝을 잡고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한국의 정치권도 이제 되게 미국 글로벌 GM이 뭔가 좀 하자를 발견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제 흔들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주주 경영 책임을 져라 그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했으면은 그렇지 않은데 너희들이 못해서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는 게 세 가지입니다 지금요.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다 아시겠지만은 미국 본사에서 한국 GM에게 고리 대금업자 로스 역할을 했다 그거죠. 네, 돈을 너무 빌려주고 그걸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보자고요. 자본 잠식 기업이 어떻게 돈을 빌리겠어요? 미국 본사에서 돈을 안 주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따라서 금리가 높고 낮고를 떠나서 일단은 받는 건 맞는 거고 그걸 고리대금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고리대금이라고 인정하더라도 3, 4%, 5% 이자를 받고 원금을 띄릴 수 있는 건데 그게 사실 남는 장사는 아니죠. 이게 트집을 잡지 말라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R&D 지출을 많이 해서 그 비용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익이 줄었다 그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미국에서 뭐에 지금 남는 장사를 하고 우리 미쳤다 하는 건데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보자고요. R&D를 비용으로 처리 안 하고 자산을 처리하면은 비용이 안 되니까 이게 늘어날 수 있지만은 이거는 회계 분식의 시비거리가 되는 거죠. 옛날에 엔론도 바로 그거예요. 네. R&D 투자를 하고 나서 이거를 투자로 다시 회수를 하는 것처럼 했어요. 그러니까 비용이 아니고 회수가 되는 거니까 이게 올라가잖아요.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고 나중에 견디다 못해 터진 거죠, 지금요. 따라서 R&D 이거는 뭐 많고 적고 그다음 회계처리 잘못됐다 이거는 얘기를 못 해요. 또 하나 이제 이전 가격인데 이건 시비거리가 되죠. 예를 들어서 GM에서 글로벌 GM에서 부품을 갖다 비싸게 팔고 한국 GM에게 한국 GM에 물건을 갖다가 완성품을 갖다 줬는데 싸게 사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글로벌 GM에게 유리하게 한 건데 그거는 이전 가격에 대해서는 그 자체가 좀 비난은 될지 모르지만 그거를 딱 멱살을 잡고 이러니까 안 돼 하고 얘기하기는 힘든 거예요, 사실요. 그러니까 그럼 한국에서 글로벌 GM이 그렇게 잘못했다? 그럼 좋아. 그러면은 한국에 있는 GM에서 노조는 뭘 잘했지? 물어보면 할 말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그 한국 GM 노조도 조금 생각을 좀 바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글로벌 GM이 어떻게 회생했나 이런 것도 좀 봐야 되고 그건 노조 양보를 해서 된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르노 삼성도 똑같은 조건에서 어떻게 회생했지? 그걸 보면은 노조하고 지금 뭐 글로벌 GM하고 힘겨루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 사실은 글로벌 GM에 대해서도 좀 인센티브를 주고 철수하지 못할 게 뭔가 좀 그렇게 해야 돼요. 만약에 철수하면 우리만 손해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저희가 오늘 기업 구조조정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기업 구조조정을 어렵게 하는 이제 한국만의 독특한 상황들이 좀 있다는 비판이 계속 있습니다. 뭐 노동법부터 시작해서 이제 각종 법들이 있는데 이런 쪽의 측면에서는 저희가 좀 앞으로 개선할 점이 좀 있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한 교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거는 이제 마이크로한 그런 건데 구조 조정이라는 건 뭐 진공 속에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산 속에서 하는 건 아니니까 항상 부딪히는 현실인데 보면은 이 구조 조정을 좀 뭐 막는 그러니까 구조 조정이라는 어떤 바퀴가 굴러가지 못하도록 축에다 모래를 뿌리는 게 많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뭔가 그거를 제거를 해야 구조 조정이라는 어떤 바퀴가 돌아가겠죠. 그게 바로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건데 보면은 여기 이제 그 이런 겁니다. 보면요. 여기 이제 구조 조정을 어렵게 하는 제도적 요인이 뭐냐? 뭐 길게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잠깐 말씀드리면은 노사 간의 힘의 불균형이에요. 이거는 무슨 뭐 GM 대우 무슨 아니 그러니까 한국 뭐 GM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맞습니다. 노사 간의 힘의 균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사가 셌겠죠. 그다음에 이제 민주화 조치 이후에 이제 노가 세졌는데 지금은 이제 균형을 이제 이루어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노가 더 뭐죠? 힘에 무해수면은 그게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한국 GM에서 보다시피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예를 좀 하나 좀 들어볼게요. 얼마나 그동안 이제 그 노조 쪽에 어떤 힘이 있었냐면은 그 파업을 갖다가 이제 할 때 뭐 찬반 투표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과반수면 돼요. 과반수. 근데 미국은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만 파업할 수 있는 거예요. 훨씬 더 높군요. 그렇죠. 그다음에 독일은 얼마인지 아세요? 4분의 3에 4분의 3. 그러니까 파업에 대한 어떤 의결 정족수가 굉장히 높아요. 우리보다. 그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이제 그 파업을 하자 찬반 투표를 했잖아요. 통과돼서. 그럼 이 투표 결과가 언제까지 유효하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제한이 없어 보면은요. 그것도 문제죠, 사실은. 그러니까 한 번 그냥 과반수만 넘으면은 이것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 그러면은 예컨대 사 쪽에서 보면은 이 파업의 어떤 유효 기간이 어디까지지? 뭘 알아야 대책을 세우고 손실을 갖다가 할 텐데 그게 없는 거예요. 오픈 엔디드가 아니야. 다시 클로즈드 엔드가 아니고 오픈 엔디드라고 해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파업을 하면은 그럼 뭐죠? 단결권이죠. 그러면 네. 파업 맞습니다. 그러면은 사는 뭐를 가져야 돼요? 일종의 영업권 내지 조업권을 가져야 되잖아요. 따라서 파업권이 있고 여기에 맞서는 영업권 내지 조업권이 이렇게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는 뭐냐 파업권이 있는데 조업권은 없어요. 조업권이 있다면은 당연히 파업하는 동안에 대체 근로 투입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법으로 좀 안 되게 돼 있다고 지금요. 대부분의 나라에서 허용하고 있음에도 대부분은 지금 허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그 한번 좀 이걸 좀 생각해 보자고요. 파업을 하면은 이제 그냥 작업장에서 파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노동조합에서 보면은 그 기계 장치 등등은 그거는 자기네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주주들이 만들어 준 거 아닙니까? 따라서 파업을 하면은 뭐죠? 남의 재산이니까 일단 바깥에 나와서 파업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네. 근데 한국은 그게 아니고 작업장을 점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사실 그 자체가. 네, 그다음에 또 하나 1년 단위로 지금 임금 협상을 하는데 예전에는 뭐 인프레가 뭐 한 10%도 되고 막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10% 그럼 뭐
빨리빨리 안 하면 2, 3년 동안 뭐 이렇게 쌓이면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1년마다 임금 협상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보면요. 네. 지금 인플레이션이 뭐 몇 프로입니까? 그래서 전문가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이제 무슨 뭐 거꾸로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될 정도니까 그래서 그 임금 협상, 단체 협상의 주기를 좀 늘려야 돼요. 미국 같은 경우는 3년, 4년마다 합니다, 지금. 근데 우리는 매번 하다 보니까 노조위원장이 새로 뽑힌 사람은 선명성 경쟁을 통해서 좀 더 많이 주게 하다 보니까 강경해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악순환의 좀 연속이군요. 그 노동시장 문제도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 좀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예를 들자면 노동계 쪽에서 많이 하는 게 그 노동이사, 예를 들자면은 지배구조에 직접 그 관여를 하는 거죠. 노동조합이 뭐 이런 걸 또 많이 주장하고 계십니다. 정부 차원에서 세게 밀고 있는. 네네. 그거 물론 합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게 노동이사가 작동하려면 전제 조건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 전제 조건이 없이 무조건 노동이사 제도를 도입을 하면은 결국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노조의 또 도덕적 해이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즉 어느 집단이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노조는 노조대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이고 주주는 주주대로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을 추구하면서 하나의 전체 기업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같은 경우 지금 이번에 구조조정팀 같은 케이스도 보면은 가장 먼저 정부가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실사를 먼저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하나의 기업이라는 것은 매출이 일어나고 나면은 그 매출에 대한 원가가 있고 그런 다음에 그것에 관한 영업이익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영업이익 이후에 예를 들자면은 그 법인세라든지 이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단계마다 각각의 흐름이 있는데 결국에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흐름이 정상적이었냐 아니었냐를 먼저 진단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실사를 통해서 이걸 진단을 해보자라는 건데 대부분이 실사를 먼저 하고 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각 집단은 주주는 주주대로 노조는 노조대로 그 수치를 왜곡해서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게임을 하려면 게임 룰을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실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안 정하고 실사에 들어가니까 게임 결과를 가지고서 자기한테 유리하게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오히려 뭐냐. 벤치마크를 먼저 설정을 해야 됩니다. 기준점을 먼저 설정을 하고 자 적정한 기업이라면 세계적인 생산성을 갖는 기업이라면 자동차 기업이라면 적어도 예를 들자면 영업 수익률은 몇 프로가 나야 되고 그 영업 원가 매출 원가 중에서 비중이 이게 몇 프로 정도가 바운더리가 있더라. 그러니까 한계가 있더라를 먼저 세팅을 시켜야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실사에 들어가 봤더니 어디가 그게 안 들어가는구나 하면 이제 문제가 뭔지 우리가 진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방식은 이제 그 방식이 아니고 먼저 실사를 하자. 이렇게 나가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다 아전인수하는 작전으로 이제 다 구사를 하는 거죠. 그게 최적이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제 주체들은 각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건 당연한 거니까 네. 그건 할 말이 없는 거라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제가 조금 전에 노동이사 문제를 논했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 노동이사 제도를 강화시키면은 당연히 노조 입장에서는 노조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 임금을 최대로 끌어올려가지고 예를 들자면 단기 순이익이 안 나더라도 주주 이익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걸 최대화하는 전략을 지속시키면서 하나의 이익을 이제 영업이익에서 발생한 것을 예를 들자면 영업이익이 나기 전에 실은 매출 원가 부분에서 차지하는 게 노동 분야인데 그쪽을 최대한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유인이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최근에 그 산업은행도 이익 공유제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노조가 어떤 이익이나 어떤 힘을 강화시키면은 다른 쪽에서 비용이 발생해가지고 이 밸런스가 이렇게 균형이 되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 예를 들자면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GM 그 노조가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주식을 달라. 예를 들면은 네. 3천만 원 주식을 다 달라. 이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먼저 정의해야 될 게 그 3천만 원이라는 게 보너스로 주는 거냐 아니면 임금 대신 주는 거냐. 그걸 명확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주식에 대해서 의결권을 줄 거냐 안 줄 거냐. 예를 들자면 의결권을 안 주고 예를 들자면 무결권을 주면서 이익에 참여할 수 있는 주주가 유사하게 이익을 무결권 우선주 같은 걸 준다든지 그러면은
이게는 주주와 유사한 측면에서 참여를 하면서 예를 들자면 의결권은 주주들한테 양보를 해놓으면 주주들이 오히려 의사결정은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낼 수 있는 집단이 뭐냐를 먼저 명확히 논의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지금까지 그 산업 20세기 또 21세기에 있어서 산업 구조를 보면은 대부분이 하나의 그 주주를 중심으로 한 의사결정 체계가 효율적이었다. 그러면서 독일 사례를 보면은 노동이사나 이런 것은 부수적으로 작동을 하고 그러면서 노조가 회사가 망한 경우에는 노조도 주주와 유사한 손해를 보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노동이사가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노동조합 입장에서 보면은 자 회사가 부실이 됐을 때 회사가 공경에 처했을 때 예를 들자면은 자기들은 받는 손해가 없다면은 당연히 노조 입장에서는 매출 원가 부분에서 노동비 부분을 최대한 가져가는 게 최적 전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 우리 사회에 있어서 노사 간의 게임의 룰을 아주 정교하게 디자인을 해야지 이 기업 구조조정이 일어나는 것이지 그러지 않고 아주 그냥 그 이런 유인 체계를 반영하지 않은 기업 구조조정은 아무리 이게 정부가 떠들어 보이 그 각각의 이 경제 주체들은 자기의 최적의 이익 포지션으로만 계속 이동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구조조정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게 저의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좀 뭐 많이 배우는데 이런 거 같네 보면 이게 실사를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실사를 통해서 여기 뭐가 취약점이지 그걸 발견하기 위한 어떤 분석이 실사인데 그게 아니고 실사를 통해서 어디한테 블레임을 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실사를 갖다 그러니까 이제 재밌는 게 보면은 실사만 하면 GM이요 한국 CM 실사만 하면은 글로벌 GM이 크게 당할 걸 생각한다고 오면이요. 뭐 저기 다 뭐 그런 사람들이 말이야 다 그게 무슨 뭐 그냥 근데 그게 아니거든 보면.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 구조 조정이라는 게 결국 개혁의 복합 그거를 잘 설계를 하는 건데 그게 없이 이게 뭐 주먹구구식으로 뭐 누구 나가 뭐 그거 아니고 뭔가 어떤 책임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이제 권리 이런 것이 잘 좀 이렇게 그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적 계획에 대한 합의가 이것이 바로 이제 구조조정이죠.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이게 있는 것 같아. 우리나라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하나 우리가 조금 좀 약간 좀 비관적인 통계를 하나 좀 보여드릴게. 이게 뭐냐면은 여기에 이제 그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요. 이거는 이제 그냥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에요. 전수조사예요. 여기 쭉 보시면은 2017년 4분기 뭐 최근 아닙니까? 드디어 72% 이하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30% 정도가 지금 슬랙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무지하게. 그러니까 만약에 30%를 덜어내서 이걸 버리고 그걸 새 살로 채운다든지, 그죠? 30%가 또 변신해서 또 다른 어떤 창업을 한다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꼭 무슨 뭐 큰 뭐 기업 그런 이제 구조 조정뿐만 아니라 잔잔한 중소기업을 다 포함해서 제조업의 평균 가동률을 높여야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구조 조정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요거를 좀 보시면 되는데 이건 이제 한국은행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이게 이제 이 전수조사입니다. 이게 지금 외관법이 아니고 전수조사를 사는 건데 재밌는 게 여기 최근에 보시면 매출액 증가율이 2014, 15, 16이 지금 마이너스예요. 이건 지금 한 기업이 아니고 전체를 다 모았을 때 그러면은 그만큼 안 팔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인건비, 매출액 비중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매출액에 대비한 인건비 비중을 보시면은 2014, 15, 16 늘리지 않아요. 늘지 않아 보면요. 그러니까 9.91에서 10.84, 11.19. 그러니까 이제 인건비가 는다. 그건 뭐냐면 오버 인플로이먼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쪽에서 물건이 안 팔려요, 지금요. 이런 거. 그다음에 또 여기 재밌는 게 사실은 경제량은 어떤 이제 전망 속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여기 유형자산 증가율은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투자예요. 투자. 그죠? 투자인데 2010년도에 보면 11%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무지무지하게 뭐죠? 경기를 잘 본 거죠. 낙관적으로. 그래서 시설 투자를 하고 나서 안 팔려서 매출액이 마이너스가 되고 사람은 오버 인플로이먼트 된 겁니다. 요거를 보면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는 어떤 증거가 나오는 겁니다. 매크로하게 볼 때. 네, 그거를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한마디 좀 드려볼까요? 이제 우리나라하고 일본 경제를 좀 비교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경제 같은 경우 보면은
과거에 저금리가 계속 지속되면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중소기업이 상장 시장에서 도태되는, 그게 상장 폐지되는 경우가 비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 나라 전체적으로 경제에 새살이 솟질 않고 그냥 적당한 살들이 계속 저 시스템에서 유지가 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고 나서 이제 아베 정권이 들어서서 가장 크게 한 게 뭐였냐면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문제점이 뭐냐면 2000년 초반에 지배구조를 좀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그 이후로는 거의 추진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현재 우리 시스템에서 지배구조라는 게 굉장히 비효율적인 지배구조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게 어떤 게 연결이 되느냐? 하나의 주주의 이익을 대변해야 될 그 지배구조가 주주의 이익이 실제로는 대변을 안 하고, 그 다음에 노조는 노조 나름대로 극대화 이익을 추구하고, 그러니까 이 전체 파이를 키우려는 노력이 실제로는 안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3만 불을 뛰어넘어서 앞으로 쭉 가려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일본이 과거에 그렇게 오랫동안 침체를 겪었는데 최근에 와서 이렇게 인력 부족 사태까지 벌어지는 원인이 뭔가, 이걸 파악을 먼저 하고 나서 그쪽 그 원인에 대한 우리가 부족한 게 뭔가를 재빨리 벤치마크를 해서 국가 시스템이 그쪽으로 나가는 게 저는 상당히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조금 전에 교수님이 말씀했던 구조조정 문제, 그 다음에 기업 지배구조 개선, 또 뭐 4차 산업혁명 대비, 이런 다방면의 처방들이 동시에 나와야지 국가 시스템이 계속 유지되면서 보다 더 좋은 복지국가로 나갈 수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을 조금 더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구조 조정 자체는 좀 약간 고통스럽죠. 네. 따라서 조금 뭐 옆에서 좀 응원도 해주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바람을 치면 이제 뒤에서 이제 미는 바람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같이 가야지 그냥 뭐 그 고통스러운 걸 혼자 해라는 안 되는데, 그래서 이 구조 조정을 촉진하는 어떤 법을 좀 우리가 좀 정비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 말씀드린 대로 그냥 진공서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래갖고 우리가 뭐 기초법은 다 알고 있습니다. 기초법이라고 우리가 줄여서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그 일몰로 처음 했어요, 3년을요. 이번 아마 6월 달에 그 일몰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초법, 그러니까 이제 그 기업의 구조조정 촉진법이 되겠지. 이거를 조금 이제 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 또 하나 그 기활법이라고, 이거는 이제 과잉 생산되는 쪽을 찾아서 구조 조정을 선제적으로 해주는, 그러니까 그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으로 치면은 적기 시정 조치, 그러니까 미리 사전적인 프리엠프티브 메저가 바로 여기 이제 기활법에 해당되는 건데, 처음에는 이걸 뭐 재벌들의 무슨 이익을 챙겨간다 그래갖고 이걸 이제 중소기업에 이제 한정을 했었는데, 네. 이 기활법도 좀 이거를 좀 넓혀가지고, 적용 대상을. 네, 그래서 하여튼 뭐 어떤 형태로든지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거고, 그죠? 네. 이런 이제 좀 뭐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 거. 또 하나 뭐냐면은 뭔가 다른 데서 취업 기회가 있다 생각하면 내가 여기를 그만두더라도 되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여기를 그냥 목숨 붙들고 있는 건 뭐냐면은 여기를 나가는 순간에 어디 가서 내가 일을 못 할 것 같아. 네. 그러니까 그때 나온 말이 해고는 살인이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계속 직업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뭐 공장도 있지만 뭐죠, 서비스 산업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따라서 서비스 산업 발전법, 이것도 이제 플랫폼으로 봐야 돼요. 플랫폼으로. 의료 민영화로 보지 말고 제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 정비를 통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그다음에 기초법을 갖다가 또는 기활법을 갖다가 강화시킨다. 그렇게 되면은 구조 조정이 훨씬 더 용이해지는 거죠. 네. 그렇다고요. 네, 오늘 교수님께서 입법적인 보완책까지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 교수님 모시고 기업 구조 조정의 문제,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좀 더 보완되어야 될 점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두 분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